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나은 관계.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만족감 뒤에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순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인간의 욕망과 행복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년 전의 철학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1장. 욕망의 본질. 우리는 왜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가? 인간은 욕망하는 동물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무엇을 할까요? 울고 젖을 찾고 따뜻함을 구하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발현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외로우면 관계를, 지루하면 재미를 추구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욕망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심장이 저절로 뛰듯이 욕망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욕망의 순환 구조.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이다. 모든 의지는 결핍에서 나오고 따라서 결핍과 고통에서 나온다. 그러나 의지가 충족되면 곧 권태가 따른다. 인생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욕망이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폰의 기능들을 떠올리며 언제 살 수 있을까 고민하죠. 이 상태가 바로 결핍과 고통의 상태입니다. 드디어 그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봅시다.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합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씩 써보며 만족감에 빠지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마트폰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더 좋은 이어폰, 더 예쁜 케이스, 아니면 아예 다른 새로운 제품에 관심이 옮겨가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순환 구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스럽다가 얻고 나면 잠깐 만족하지만 곧 권태를 느끼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사회가 만드는 가짜 욕망들. 현대 사회는 이런 인간의 욕망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 화장품을 바르면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차를 타면 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이 명품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의지를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것까지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이 만드는 고통.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200만 원을 받는다면 그는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500만 원을 받는다면 같은 300만 원도 불만스럽게 느껴지죠. 이는 현대 SNS 시대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겉보기 화려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은 환상이다. 그들도 당신처럼 자신만의 고민과 결핍을 가지고 있다. 욕망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욕망을 아예 없애는 것이 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욕망의 소멸을 이상으로 여겼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욕망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하지만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과 현명하게 관계 맺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만족감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죠. 이장 만족의 허상. 왜 원하던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의 정의에 대한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즉,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한 두통에 시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에는 두통이 없어지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두통이 사라지면 정말 행복감을 느끼죠. 하지만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후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통이 없는 상태는 당연한 것이 되고 우리는 다시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많은 순간들은 실제로는 어떤 고통이나 결핍이 해결된 상태일 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의 맛,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의 시원함, 외로울 때 만나는 친구의 따뜻함 등이 그런 예입니다. 헤도닉 트레드밀 행복의 러닝머신. 현대 심리학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이런 통찰을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트레드밀 위에서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행복 수준은 일정한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확실히 행복 지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당첨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선이 되어버리죠. 소유의 역설. 쇼펜하우어는 또한 소유에 대한 인간의 착각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돈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투자 걱정, 세금 걱정, 도둑 걱정.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명품 가방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가방이 자신을 더 멋있게 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방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우리를 소유한다. 성공의 공허함.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예상보다 짧았다는 증언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란 결국 특정한 욕망을 충족시킨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입니다. 더욱이 성공은 새로운 고민들을 가져다 줍니다. 더 큰 책임, 더 높은 기대, 더 치열한 경쟁.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기 전보다 더 복잡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찾는 행복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욕망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도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해, 더 완전한 사랑을 원하게 되죠. 심지어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의 근본적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춥고 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따뜻함을 나누려 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렸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웠다. 결국 그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남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죠. 만족의 허상을 깨는 첫걸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먼저 만족의 허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어도 그 만족감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 진정한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끝없는 추구에서 벗어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독의 가치,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소중한가? 고독에 대한 현대인의 두려움.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죠. 특히 SNS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스마트폰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고독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예찬.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고 가족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팍한 은둔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신은 이런 삶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좋은 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지루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하지만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중요하게 여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좋게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죠.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마도 혼자 있을 때 더 자연스럽고 솔직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가면을 씌운다. 고독만이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창조성과 고독. 많은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이 고독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고는 조용하고 집중된 환경에서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그런 예입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교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깊은 사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의 기술. 하지만 고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독의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했지만 동시에 좋은 책들과의 만남이 고독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전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정신들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둘째, 사색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 말이죠. 셋째, 예술 감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일시적으로 남아 욕망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고독 살러투드과 외로움 롤리너스는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해 느끼는 고통입니다. 혼자 있지만 그 상태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고독의 실천법. 그렇다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디지털 디톡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오롯이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산책의 시간. 쇼펜하우어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었죠. 현대인들도 이런 습관을 들여보면 좋겠습니다.
3. 일기 쓰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훌륭한 고독의 실천법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4. 명상이나 요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이런 수행들도 현대적인 고독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